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행복한 건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말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철학과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김태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에서 논술을 맡고 있는 김태준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김보민 학생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철학과인데요. 네.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나요? 제가 사실 이제 요즘 흔치 않은 철학을 전공했고 그걸 또 심화 전공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이 천연 기념물 같은 존재라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때 신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불경한 질문들을 좀 던져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철학과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 경험을 또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 이야기할 철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철학이라는 말이 어원이 필로소피잖아요. 그게 필로스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이제 필로스는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소피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죠. 삶의 기원, 원칙, 목적, 그리고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참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왠지 철학하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철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일상성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철학자의 표현을 한번 빌려볼게요. 니체는 철학은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별로 예쁘지 않은데 왜 모나리자를 사람들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왜 경영학과를 가야 되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그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합리적인 근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논증 과정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보민군 4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한마디로 이제 철학을 정의하자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이라는 학문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 자체에 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김태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연한 어떤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질문을 함과 동시에 그 이전의 철학적 논의들에 있었던 과거 이제 시대 철학적 논의들에 있었던 전제들 그런 것까지 다시 다 의심을 하고 현대의 전제들도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학문이 철학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보편적인 진리란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이런 심오한 질문까지도 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정의 내려주셨는데요. 보민군 철학과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질문들, 예컨대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장자라는 책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그게 철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대학의 철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울대 인문대학에 정시로 합격한 다음에 철학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전국에 이 철학과는 얼마나 있고 또 유사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예, 뭐 철학과가 사실 폐합된다는 소리가 많은데 여러분이 희망하는 주요 대학에는 다 철학과가 개설돼 있고요. 한 40여 개 대학에서 철학과가 단독 학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개 대학이 이제 좀 통합 과정으로 있는데 좀 특이한 대학은요.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과도 단독으로 있지만 그 PEP 과정이라 그러죠. 연계 전공으로 정치, 경제, 철학을 같이 다루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특이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종교 철학과, 뭐 심리 철학 상담학과, 뭐 철학 생명 의료 윤리학과, 뭐 그런 역사 철학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과들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심리 철학 상담학과라고 있어요. 네. 이 과는 요즘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좀 병리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학문적으로 정말 이성의 어떤 섬세함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많을 것 같고요. 이 철학을 실천적으로 응용하는 그런 하나의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 무척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이런 상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철학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사실 철학은 다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혹은 콜라 한 잔을 하면서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왜 하냐 이런 모든 질문들이 사실은 철학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다만 철학은 그거를 끝까지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사랑이 뭐야?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답한 거죠.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엄마도 사랑하는데, 내 친구도 사랑하는데, 내 여자친구도 사랑하는데, 그럼 이 차이가 뭐지? 그럼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의 층위를 다루고 있을까?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하다가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선배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리 프롬도 만나게 되는 거고, 롤랑 바르트도 만나게 되는 거고, 뭐 플라톤의 향연도 읽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는 그런 명료한 어떤 가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다. 그러니 철학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철학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철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현장을 다녀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찾아왔습니다. 서양 철학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각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살고 싶고 슬기롭게 살고 싶은 그 욕구는 동일하지만 그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그 답을 추구해 나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어떤 영속적인 것과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가변적인 것을 갖다가 같이 아우르고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특성들이 강한 학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수업의 방식은 조금 특별한데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하며 교수는 학생들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응대하며 강의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재밌는 거는 요즘에는 데카르트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데카르트의 논증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판을 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요. 근데 또 이석재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되게 잘 막아내셔서 그래서 저는 약간 뒤쪽에 하는데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교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그게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뭔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게 정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좀 더 한 수업 한 논변을 공부하는 게 좀 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걸 자꾸 물어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에 있는 수많은 천재들이 씨름하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사고하는 깊이, 그리고 사고의 넓이, 이런 점에서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더 넓은 철학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권위에 의존을 하지 않고 정말 철저히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과정에서 또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라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혹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외롭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그 지금 얘기한 비판하고 사고하고 표현하고 문제를 곰곰이 따지는 능력을 갖다가 좀 등한시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사실 철학과에서 많이 이 육성을 하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삶,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좀 바뀌어 나가는 삶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과 수업은 시대와 공간으로 주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수업은 동양 철학 시간으로 물질이 앞서가는 현대 사회에 더 필요해진 학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나의 내 속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어떤 전통 철학의 영향들, 불교적인 사유가 나의 어떤 세계관, 인생관을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 그런 거를 아는데 철학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철학은 딱 모든 거에서 떨어져 있는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거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그런 기본적인 여러 생각들?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학문 철학. 실용적이지 못하고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철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죠. 바로 거기에 철학의 역할이 있고 앞으로 시대에서 철학이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걸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지식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가장 기초를 만든 사람이 앨런 튜링이거든요. 그 작동 원리를 만든 사람이 수학자. 그런데 그 수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 그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마음만 흉내내는 것과 정말 마음인 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철학과 학생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보민군 철학과에서는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같은 경우는요, 먼저 전공 수업들을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철학사에 대한 수업과 다른 하나는 철학적 주제에 대한 수업인데요. 철학사에 대한 수업은 역대 이제 시대별로 어떠한 철학적 이제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철학자들이 답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체계를 세워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이제 철학적 주제에 대한 탐구는 언어 철학, 심리 철학, 뭐 이런 개별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현대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배우는데요. 초점을 두고 있는 쪽이 서로 이제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 전국 대학의 철학과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예, 뭐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수능 과목이 있는데 거기 목차 보면은 이 시대 순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고대 철학, 그리고 뭐 중세 철학, 서양 근대 철학, 그리고 현대 철학 이렇게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윤리와 사상보다는 더 심오하게 이제 빠진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제별로도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윤리학, 그리고 미학, 정치철학, 논리학 이게 이제 철학의 5대 범주고요. 그 안에서 최근에는 뭐 인지철학, 그래서 민지과학이랑 좀 연동이 되고 그리고 심리철학 뭐 이런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교수님이 전공한 파트, 이 그쪽이 좀 그 대학의 주요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민군이 생각하는 이 철학과만의 장점, 매력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하고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텍스트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첫 번째로 하고요. 네. 또 이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니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제 글로 쓰고 말하고 그런 훈련을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많이 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어떤 논리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다른 학과보다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철학의 장점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철학과 공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 교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철학적인 관점이 모든 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뭐 어떤 광장이라는 소설에는 실존주의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영역에서 뭐 수학에서 수라는 개념도 사실 형상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의 형상 철학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철학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교양 과정이 학교에 있는데 뭐 어떤 종교학 혹은 논리학, 철학 이런 과목들은 뭐 논술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이런 교양 과목들은 이 철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철학과를 졸업하면 향후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저처럼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논리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술에 굉장히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또 논술 쪽에서도 활약을 할 수가 있고, 그 제 주변에 보면은 출판 업계로도 이제 많이 가세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지만, 저희 학교에서 제 친구들이 사실 많이 전과를 했거든요. 이제 취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남아있던 학생들이, 행복감이 굉장히 높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대체로 이 취업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프로의식을 갖고 한다면은 철학과라고 꼭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민군이 생각했을 때 철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철학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식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과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철학적 문제에 질문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상호 논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학과에서도 철학과를 오히려 역으로 많이 복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복성공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우리 학점으로 이제 커트를 자르기도 하는, 네. 그러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철학적 이런 문제에 호기심이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철학과 깨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철학에 관심이 있어도 복잡하지 않을까 좀 겁먹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철학 관련 서적을 좀 접해보고 그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에 철학 관련 서적을 읽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진로 희망 학과를 바꿔서 진학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맞다고 확신이 들면은 이제 철학과에 갈 큰 확신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확신이 잘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책 재미가 없기 읽다가 때문에. 중간에 못 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밌는 책부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저를 처음부터 건드리기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랭드 보통 이런 사람들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뭐 철학자인가요? 예, 철학자입니다. 이 슬픔이 주는 기쁨 뭐 이런 책들. 네. 어떤 슬픈 그림을 사람들이 왜 보고 좋아할까? 여기서부터도 사실 철학이 시작되니까 자기가 이제 재밌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 주제로 이제 뻗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철학으로 연결되니까 너무 좀 어렵게 이제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학생들이 희망을 좀 덜 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굳이 처음부터 철학책 읽을 때 굳이 첫 장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훑어보다가 관심 가는 장부터 읽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네. 그게 철학자들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중간이나 오히려 끝부터 읽어야 이해가 더 쉽게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쉬엄쉬엄 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철학 관련 서적을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철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미국 LA에 있는 USC라는 대학에서 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우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것인가 아니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가치 판단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보기에 철학은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나면 자기가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진지한 자세를 가진 학생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툴이기도 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시각을 키워주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시든 철학과를 다니면서 쌓아온 지식 그리고 훈련해온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철학과 졸업생의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이 철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활발하게 인문학 관련된 강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전망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자본에 대한 문제점, 이 금권주의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거의 한계까지 왔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이미 많은 걸 벌려놨단 말이에요. 이걸 좀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헤겔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가 지면 날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철학이 활동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좀 근원적이고 반성적으로서 좀 성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이 철학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 철학 혹은 인문학이 좀 장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근원적으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는 철학은 항상 미완성 지혜를 향한 노력이다.
이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완성됐다는 것처럼 답이 있다는 것처럼 좀 사이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좀 술책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소피스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면서 이 열려있는 이 철학적 탐구의 주제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민군이 철학과에 꼭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철학 관련 서적이나 철학책이나 그런 것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의 어떤 생각을 이해하고 철학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이때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기르고 어떤 그런 자신만의 철학적 체계라든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비판적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기른 상태로 철학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자기만의 어떤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논술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공감이다 혹은 뭐 사랑이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뭐 어떤 철학자가 정리해 놓은 게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사전을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은 이 사유와 이 어떤 사고력을 굉장히 높일 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 같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독재자가 혹은 무엇이 됐건 간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우연적인 삶 속에 어떤 필연적인 가치를 한번 발견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간다운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학문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 접근하는 게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학문다운 학문을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학과니까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철학과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줄 그 어떤 힘이 바로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옳은 정신과 믿음 그리고 순수한 물음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꿈들을 향해 가는 기본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에 조금이라도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은 조금씩 알아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준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보민 군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